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 역시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데 모았습니다. 첫째, 광양항 낙포부두 문제입니다. 40년이 된 낙포부두의 안전성은 현재 D등급입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데 왜 아직도 이대로일까요?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문제입니다.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해야 할까요? 셋째, 여수시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30만이 무너지더니 이제 28만도 위험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단판 토론은 순천만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 사태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1,3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함께 진행 도와주실 두 분 기자입니다. 문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제가 출입처가 바뀌었습니다. 예. 산담 포함해서 경제 분야 맡게 됐고요. 예. 네. 경제 분야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희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출입처는 그대로라서 순천 광양의 교육 노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교육 노동.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함께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낙포부두. 높은 채선율 해소와 함께 개량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모두 5곳의 선석 가운데 4곳은 지난 2013년 안전진단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특히 4번과 5번 선석은 긴급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들의 통과 무게가 제한되고 올해 5월부터는 강도 높은 하중 제한이 예고돼 있는 상황. 그러나 40년이 넘은 낙포부두의 연명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화주 등 이용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여 곳의 산단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두의 특성상 안전 등급이 더 낮아져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시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국 560여 곳의 접안시설 가운데 개선 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했고요. 굉장히 시급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속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에 맞춰 수시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해수부의 쟁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의 명분을 다지겠다는 것. KDI하고 저희 해수부하고 몇 가지 의견에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달 말 또는 늦으면 4월 초까지 해서 의견 교환을 마치고 낙포부두의 미래가 폐쇄와 개량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부 부처 사이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낙포부두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197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벌써 40년 넘게 써왔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낙포부두는 여수 국가산단의 원료 공급 통로입니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안전점검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기자. 네. 리포트에서 전국에 560여 개 접안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낙포부두가 개선사업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낙포부두의 노후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낙포부두에는 5개 선석이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5곳이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등급 같은 경우가 1번 선석은 B등급, 예. 2, 3번 선석은 C등급, 예. 또 4, 5번 선석은 D등급인데 D등급, 이 등급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C등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예. 상태. 예. 이 정도인데 이제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위에 결함이 있어서 예. 신속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될 상태. 예. 이렇게 이제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건 기술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안전도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우선 부두 바닥이 다 갈라져 있고 깨진 곳이 많고요. 아까 리포트에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또 배가 이게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 거대한 철제 구조물인데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녹이 슬어 있고 예. 또 중요한 게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철근들 같은 게 녹이 쓴 상태로 그대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여러
석유화학 제품 원료들이 지나가는 파이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가 무너지게 되면 그 파이프들도 아이고, 같이 예. 파괴가 예. 그렇게 돼서 여러 환경 오염 문제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 등급이 언제든지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폐쇄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정말 심각하네요. 네. 낙포부두 위험 정도는 이미 그 인정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원료 운반 차량의 하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낙포부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원료 공급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관련 업체들의 불만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 낙포부두가 43.2톤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5개 선석 중에서 2개 선석은 32.4톤, 그러니까 원래 허용 중량의 한 75% 수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다른 2개 선석은 24.3톤, 원 허용 중량의 56% 정도로 이렇게 통행 중량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도 심각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한들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업체들은 부두에 있는 화물을 공장으로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부두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차량 중량이 더 제한되면 차량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더 늘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류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가 뭐 남엽화학, 휴캠스, 하나케미칼 같은 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만 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낙포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채선율이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100대가 있으면 22대가 접안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12시간 이상 정박을 해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중량이 더 제한되면 화물 처리 시간,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채선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선사, 화주들의 불만도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 기자, 오래전부터 낙포부두의 안전성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포부두의 안전성, 그러니까 2개 선석이 D등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역시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의 실패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이 비용을 따져보면은 낙포부두 리뉴얼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2,006억 원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큰데요. 기재부는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5년째 이 조사 결과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이 비용 대비 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용 편익비라는 게 2를 넘겨야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편익의 가치가 높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비용이 지금 0.64에서 0.84까지는 올랐지만 2를 아직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안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볼 게 아니라 마땅한 대안도 없고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소유의 부두의 개량 사업인데 그리고 국가 소유의 부두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 낙포부두의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민원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원성 사업이라는 인식을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에 활로를 못 띄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편익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이겠죠. 그렇습니다. 문 기자, 낙포부두 개선 사업에 관해서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재부와 해수부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된 비용 대비 편익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0.95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낙포부두가 폐쇄되면 다른 업체들은 다른 부두를 이용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운송비가 이제 추가로 더 들겠죠. 예를 들어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연간 한 400억 정도 더 들 거다. 그리고 전체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약 5천억 정도가 더 들 거라는 이런 예측도 있는데 해수부는 우선 이런 것들도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반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기재부나 아니면 KDI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 양방이 소위 말하는 뭐 밀당을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낙포부두가 폐쇄돼도 다른 부두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나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낙포부두를 이용하는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낙포부두에서 공장까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5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두에 연결된 파이프하고 원료 탱크하고 같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낙포부두가 폐쇄되면 원료 대란이 일어날 거다.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될 거다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수 광양항을 통틀어서 화학제품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낙포부두 포함 4개입니다. 4곳인데 지금 나머지 3개 부두 같은 경우도 채선율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뭐 다른 부두를 쉽게 이용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지난달 28일 날 해수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뭔가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정리된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네, 해수부는 낙포부두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20년부터 1,606억 원을 투입을 해서 리뉴얼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5개의 선석을 3개로 줄이고 대신에 3만 톤급 선석 1개 그리고 5만 톤급 선석 2개를 이렇게 리뉴얼해서 저반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여수 지역의 국회의원인 주승용 국회의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예타 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3일에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를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요.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전 역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 당시에는 생계를 이유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었는데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겸직은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겸직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당시 전남 동부권에서만 겸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현직 순천시 의원이 공무원에게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한 현직 광양시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불법 고리사치 사업을 해 의원직 박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크고 작은 사례가 잇따르자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겸직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정신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수당이 너무 돈이 부족해서 뭐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은 의원을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요즘은 2개, 3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2잡, 3잡이라고 합니다. 각박한 살림살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의 경우 꼬리표가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즉 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기자,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업 예. 한번 보면요. 국회의원, 예. 또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 지방의원, 예.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뭐 이런 거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법에 정해진 9가지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겸직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지방자치법 35조 3항에는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 안에 예. 또 임기 중간에 겸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 취임 후 15일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네, 예. 겸직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마저도 신고를 잘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또 실제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뭐 예. 확인을 하는 의회도 극히 드물고 예. 그걸 또 제도로 뒷받침하는 예. 경우도 적어서 예. 실제로 뭐 이렇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의원들 이를 둘러싸고 논란도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 돈벌이 관련된 이야기라서 다소 좀 민감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19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겸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인즉 겸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금까지 겸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 동북권 우리 겸직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조용 기자가 이 내용 취재하셨죠? 네, 예. 많이 아시는 사안이시긴 할 텐데요. 바로 전에 민선 6기에서만 큰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예. 현직이었던 정영태 순천시 의원님이 지인의 농로포장공사에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을 하셨고요. 예. 또 이혜경 당시 광양시 의원이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이 불법고리 사채업을 해가지고 예. 의원직 자격 논란이 일었었죠.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는데 예. 결국에 제명이 됐다가 의원직을 유지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예. 억대의 연봉을 따로 받으시고 또 본인의 사업을 통해서 뭐 해외 연수를 가시는 등의 이런 크고 작은 이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발생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조 기자가 정리해 주신 그 직무 연관성 그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고가 실효성도 없고 사실 관리도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권익위가 권고한 거는요, 예. 지난 2015년입니다. 꽤 오래 전인데요. 겸직 신고를 강화하고 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곳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 복잡한 절차를 간단해지긴 했지만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지만 알 수 있고 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곳에서도 이 겸직하고 있는 직업이 여러 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히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 겸직을 신고해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강화하라고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잘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그 자료를 통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고 이행률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는 3개 분야에 예. 8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8개 항목 중에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게 예. 수치가 25.5%. 높은 게요? 네, 예. 높은 게. 그리고 이제 주요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겸직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라. 그리고 사임 권고 규정까지 정비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행한 게 51곳입니다. 21%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내용 또 받는 보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신고 양식을 정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62곳. 그러니까 한 25.5%. 아까 가장 높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겸직 현황을 의회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이행률이 6.6%예요. 공개하기 싫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한 6곳 좀 남짓한 곳이 공개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 본인이나 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수의 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행률은 18.9%, 그러니까 채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겸직 신고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영리 거래를 할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곳은 42곳, 그러니까 17.3%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종합을 해 보면 전국 이제 243개 이제 지방의회가 있는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곳은 39곳이고요. 그래서 16%에 불과하고 그래도 일부는 이행한 게 13.1%.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방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네요. 지방의원은 의정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도록 영리 목적의 겸직을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지방 의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선 이후에 스스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내려놓으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한 여수시 의원에 따르면은 겸직을 하면은 영리 목적에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동참하지 않는 몇몇 의원님들로 인해서 불거지는 거잖아요. 4년 뒤에 이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업을 완전히 내려놔라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영리 목적은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800명. 1년 전에 비해서도 3,500명이나 줄었고 27개월이나 연속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권 시장은 전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자연적 요인까지 겹쳐 반전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분석합니다. 2017년 후반부터 말부터는 이제 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가지고 자연적 감소까지가 겹쳐 있습니다. 전출 인구의 경우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의 유출이 뚜렷한 양상이라며 진학과 취업 시 지역에서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입장, 혁신고등학교 육성과 산학융합지구 조성, 경도개발 등을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지역의 정치적, 정서적 위상 하락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기준으로 순천과의 인구 격차가 석 달 전보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들어 조만간 전남 제1의 도시의 입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수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3여 통합 당시 인구가 33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3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8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 기자,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인구 감소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감소 요인은 출생이 사망보다 적을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사회적 감소 요인은 이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인한 전출이 대표적인데요. 일단 자연적 요인을 따져보면은 여수시의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2,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700명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700명 에서 1,800명 사이였는데 2015년부터 1,900명을 넘기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는 2,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도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자연적 감소. 문제는 전입 전출 인구 문제인데요. 이게 오늘 내일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2008년부터 이미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늘 2,000명에서 3,000명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한 10년가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조 기자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여수하고는 달리 순천, 광양은 인구가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광양만권, 전체 동부 지역의 인구 증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은 여수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0만 명 선을 무너졌고 28만여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16년에는 2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순천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을 하다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소폭을 감소했지만 곧바로 다음에 회복을 했고요. 2009년에 26만 9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 10년 만에 27만 9천 명을 기록을 해서 인구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약 4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여수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전출 인구, 그러니까 여수를 빠져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여수시의 인구 대책, 당연히 이에 관련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기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나 청년층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보육과 교육, 뭐 취업 정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여수시 생각인데요. 혁신 학교 육성, 그다음에 장학금 확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확충, 뭐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유입될 거고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 거다라는 게 권오봉 시장의 예전부터 이제 밝혀왔던 큰 구상이었죠. 이런 차원에서 기업 유치, 또 미래 산업 발굴, 또 산단 조기 조성 같은 거에 행정력을 또 모으고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여수 산단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여수 쪽으로 올 건데 업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여수 쪽으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핵심 정책의 하나고요. 다음은 또 정주 여건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는데 어쨌든 산단 근로자분들이 순천 신대지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이분들의 유출은 좀 막겠다. 그리고 유출된 인구를 다시 끌어오겠다라는 취지에서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진학, 취업, 주거 등에 있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구 유입 정책을 뭐 가동시키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타난 여수시장님의 향후 전망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그 계획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문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었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좀 구체화되긴 했는데 과연 이게 큰 틀에서 달라졌나 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언급됐지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 감소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시기는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좀 겪고 있는 불편함부터 없애달라는 요구들이 이제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밤늦게 아이가 아프면 저녁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수 지역 인구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에서 인구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풍선 효과죠. 그렇죠. 사실상 여수, 순천, 광양이 제한된 인구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뭐 간단히 얘기해서 섬 지역 학교들은 폐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대안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인구 감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구가 늘어나고 혹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지역의 삶의 질이 결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수의 삶의 질, 과연 여수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14,000원입니다. 한 그릇에.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만천하의 꽃입니다. 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순천으로 꽃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명물이었던 순천만의 스카이큐브, 이 스카이큐브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판 토론은 스카이큐브 운행에 관련된 논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순천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여기에 대해서 순천시에 1,367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자는 순천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협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순천 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이다, 당할 수만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스카이큐브와 관련된 내용은 에코트랜스 측이 아니라 사실은 포스코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사업 추진 단계,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그 업무 협약을 변경해야 됐던 단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업 실패 이후에 소송 단계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 무렵 포스코가 무인 소형 경전처리라고 하는 사업을 그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보여줄 전시장과 또는 뭐 설명할 장소들이 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라고 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코도 순천시도 서로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추진된 사업이었었죠. 그래서 추진된 사업이고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만 문학관까지 이동하는 이동 수단으로 좀 추진된 바가 있고, 그러나 이제 사업 추진 당시부터 시민단체와 소수의 시의원들이 이것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순천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무 협약이다. 협약이니 이거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그 예견을 했었죠.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불평등 협약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통합 입장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PRT를 타지 않아도 PRT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두 번째는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그 순천만 PRT가 단일 교통수단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순천시가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투자위험 분담금 제도에 따른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적자 보존. 그렇죠.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대단히 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고, 포스코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제 적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현재 포스코가 지지 않고 순천시에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5년 동안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어쩌다가 소송까지 가버렸는지 일단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에코트랜스 뒤에는 이제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는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이 결국 순천시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책임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귀책 사유는 포스코와 순천시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서로가 득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득보는 관계에서 막상 사업이 시작되고 보니까 포스코나 에코트랜스에서는 적자 폭이 좀 생각보다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순천시가 협약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적자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그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는데 2013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순천시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냐면, 포스코라고 하는 이 PRT 사업 당사자를 위해서 지방균형개발법에 대한 절차도 무시하고 또 순천시 그 공유재산에 대한 순천시 의회의 동의도 무시한 채 사실은 포스코가 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절차를 무시하고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임을 지금 포스코가 적자라는 이유로 지금 순천시에게 묻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희한한 소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양 당사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것을 책임의 무게를 순천시에다가 이렇게 기울기를 줘가지고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1,36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지금
손실보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순천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내놓으라는 거고 한 가구당 150만 원 정도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사실 이 문제는 이 갑과 을, 이 양자를 같이 모셔놓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야지 뭔가 네네.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이제 순천 시민 단체 어떤 대표로서 네네네. 일단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나름 이것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양자의 입장이 좀 극단적으로 좀 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 순천시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협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네네. 이것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주차장 단위로 이야기가 나온 것 네. 같고요. 또 적자 보존. 네. 적자 보존을 해주지 않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협약 해지를 한다. 네. 순천시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네. 순천시는 2차 협약에서 내용을 수정했다. 네네. 그러니까 뭐 2차 협약에서 수정된 내용이란 것은 주차장 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네. 그리고 적자 보존이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굉장히 센 조약이죠. 네네. 네. 그 내용은 이미 삭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 또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실 관계는 분명히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협약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2차 협약 당시 그 수정에 대한 포스코 쪽의 동의가 있었는가? 초창기에 맺었던 실시 협약 내용에는 예. 순천시가 굉장히 부당하게 순천시에 불리한 요건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전제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 불리했는데 어떻게 그게 협약이 체결이 됐었죠? 일단 양 당사자 모두가 예. 필요했던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새로운 신동력 사업으로 예. 추진했었고 예. 순천시는 2013 정원박람회 좀 예.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의 편의를 봐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막상 실시 협약을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었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와 뭐 시의회에서 계속 실시 협약을 공개하라고 했었고 예.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협약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 보존 손실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게끔 되어 있고 그 정도로 협약이 만들어져서 당연히 협약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올 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를 공개하고 그 이후에 순천시가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한 포스코와 협약 변경을 요청해라 라고 해서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은 노광규 시장입니다. 노광규 시장이 국회의원 핑계로 이제 시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또 시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고 난 다음에 협약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죠. 실제로 그 초창기 협약에 서명했던 사람들은 순천시장 노광규, 그다음에 포스코 회장 정준양, 그다음에 순천시 의장 정병희 세 사람이 협약에 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들이 협약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었고 포스코에다가 순천시가 이렇게 협약을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을 보내서 그 포스코로부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순천시가 요구한 대로 협약을 변경하겠다. 다만 기존의 실시 협약서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 대출금을 받은 것이니 지금 현재는 그 협약을 변경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의 이름으로 공문이 순천시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협약 변경에 대한 그리고 본인들이 적자를 본다 한들 순천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이미 포스코가 순천시에 보내와 놓고 이제 와서 적자를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손실보전 청구하고 있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 공문에 대한 해석은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순천시는 스카이큐브의 기부 체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스카이큐브의 누적 적자 그리고 운영을 순천시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당초 협약은 에코트랜스가 30년간 스카이큐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순천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대로면 30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순천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건데 말이 기부 체납이지 30년 운영 이후에 실질적 철거 비용을 순천시가 물어라 이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무인 경전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순천시가 이 운영할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그야말로 기부 체납이지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기부 체납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이 사태가 단순한 스카이큐브의 운행 중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파만파 사고는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순천 곳곳에 포스코를 규탄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석 순천시장은 광장 토론을 통해서 포스코를 공개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순천 시민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환경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가 순천시에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이라고 하는 중재 금액을 내놓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순천시가 이 문제를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가 지역으로 좀 확산되거나 지역 간의 갈등으로 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회자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 광양만권 관련된 그 안에 있는 포스코에게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환경 주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시민 소송단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어떤 뭐 준비 단계 차원에서 4월 25일 광양만권 대기환경 오염과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럼을 좀 개최할 거고 현안과 내용들을 좀 검토한 가운데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스카이큐브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굉장히 순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 공격의 대상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당시의 순천시도 당연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상 과실이랄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은 포스코가 순천시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물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가 진행한 순천시에 따라 제기한 소송이지만 사실상 이게 중재 금액이 나온다거나 세금이니까 시민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천시 책임자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에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게 소송에서 소송 금액이 나오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시민들이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앞세우는 문제보다는 포스코가 지금 지방 정부에게 걸고 있는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포스코 관계자들이 좀 한 가지 좀 부탁하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미안하지만 이건 결코 지역사회에서 그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작년 50주년 를 맞아서 서울시에 따르면 5천억, 포항시에 따르면 2조 5천억 이런 도시에 따른 돈을 준다 그래요. 근데 한때는 처음이었던 사업 파트너가 사업 실패가 되니까 이제 돈을 다른 도시에 따른 돈을 준다고 하는데 순천시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중요한 해결책은 소송을 중단하고 순천시하고 포스코하고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단체가 민간 투자 사업을 벌여들일 때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민간 자본에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순천시를 놓고 보더라도 이 PRT도 그렇고 그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 다 4년 만에 5년 만에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광양 쪽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광양 쪽 의견은 역시 또 포스코 쪽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미 합의하고 사진 같이 찍고 도장 찍었다. 그러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악덕 대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광양시에서 이미 지금 광양시도 플랜카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생때보다 법과 질서를 좀 지켜라. 그리고 순천시는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반기업 정서로 가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함께 사는 광양만권, 함께 사는 동부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좀 프레임인 것 같고요. 지역이 어떻게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상생 발전하고 어쨌든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서로가 맺었던 약속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스코는 협약을 변경했다고 약속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포스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먼저 포스코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놓고 약속을 이행하게 해놓고 사업을 실패하고 나니까 초창기에 맺었던 업무 협약서를 들이대면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내놓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책임이 있는데 사업이 실패하니까 당신 책임이다 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게 어떻게 반기업 정서입니까? 이건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기업이. 이야기죠. 네네. 예. 그리고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순천시와 포스코의 문제입니다. 광양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수막이 막 내걸리면서 서로 감정 상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순천시장과 광양시장이 좀 만나서 서로 이런 문제를 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이 PRT 문제에 대한 포스코의 귀책사유, 순천시의 귀책사유가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소송 중단하고 빨리 협의 테이블 만들어서 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석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당시 순천시의회 의원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의원 시절에 이 순천만 그 PRT 사업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3차례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 부결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만은 이번 차제에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어떤 자치단체 관계자들이나 기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풀, 꽃, 나무, 향기, 그리고 바람, 노랑, 분홍, 연두, 새순, 그리고 나비. 안경의 시인의 봄의 경전 시 한 소절입니다. 2019년의 봄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기 가는 하루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sting in my arms again.